흔히 군대라고 하면은 군대를 잘 모르는 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군대는 민주주의하고는 반대말이다. 그렇죠. 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말에 대해서 선뜻 동감을 못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는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총을 든 무시무시한 집단이니까. 예.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다 군인 통치 시절을 겪었고 예. 그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군인이고 예.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와 군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군인은 그 총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부하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평등한 거죠. 힘으로 봐주면. 그 멋진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요즘 시체말로 갑질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뭐 언제 총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게 군에 가서 질서 배웠다는 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또 군인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 전쟁이라는 것을 통상 군인들이 이제 주 임무인데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손잡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참모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 듣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단지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그건 뭐 그러면 그 대신 그 전에 다 분석이 됐고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거니까 신속하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 밀어붙인다,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총을 가졌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게 또 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총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누굴 단죄할 수 있고 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이렇게 그 정의라든가 어떤 그 올바름 뭐 이런 걸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서양에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고 그 정의롭고 서로 상호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겉보기하고 다르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예. 일종의 총의 윤리입니다. 그렇죠. 총의 논리, 총의 윤리. 예. 옛날로는 칼이고. 네. 제가 일본 여행하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무사들의 그 어떤 전시장을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무사가 영주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탁자를 딱 놔놓고 앞에는 저 영주고 예. 보고하는 무사인데 예. 둘 다 칼을 차고 있더라고요. 예. 보고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는 거짓말은 안 통하겠구나. 안 통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 모독은 안 통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법이라는 게 물론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합의 아닙니까? 근데 그 칼을 갖고 있고 무력을 서로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끼리 합의라는 건 서로 균등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은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그 법이고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지휘관을 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회의 때문에 가다가 병사 한 명이 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모자를 똑바로 안 썼다든가 그러면 차를 세우고 야단을 칩니다. 야, 너 이러면 되냐? 그러고 야단을 치고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자세히 설명 못하고 이제 지적만 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 뒷머리가 땡깁니다. 혹시 얘가 지휘관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비관하고 혹시 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역으로 따지면은 또 얘가 또 그냥 나한테 또 앙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그 대지장이나 이 중간 지휘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 설명을 못 해줬으니까 네가 좀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해줘라. 걔가 너무 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합의라는 법도 나오고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법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되면은 배우죠.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병사들이 큰 장점이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군대 가서 계급 사회를 경험함으로써 참는 걸 배웁니다. 참을성. 네, 참을성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각도에서 온 사람들 있어 다양성을 배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조직을 끌어나가는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참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군이 큰 역할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점은 총을 가졌다는 거죠. 예.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면은 책임감을 갖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생각은 합리적으로 되고 예. 그리고 거짓이라든가 불명예 이런 거는 거짓말 뭐, 예. 그리고 인간적인 모욕 예. 이게 다 민주주의의 토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양, 토양 그렇죠. 민주주의의 예. 토양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이고 예. 또 이걸 양성하는 군대란 조직은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그 큰 대자로 써야 된다. 예. 군대란 대학. 예. 대학이고 여기서 지금도 20만 명이 들어가고 매년 20만 명이 나오고 하는 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이고 또 이 조직 덕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원동력이 됐죠. 만들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고. 사실은 그 국민들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요. 가서 그 군에 가서 그런 걸 배우고 사회화가 돼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군이 선진 발전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많이 기여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여기저기 구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못 세우고 그렇죠. 하니까 용감하지 못했다고요. 각자였죠. 각자였죠. 그러니까 단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또 지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국민성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국가와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용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문약한 유대인을 강인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면서 그렇죠. 네이션 빌딩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뀐 거죠. 군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조의 그 문약한 성격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강인한 성격으로 바꿔준 그 매개가 군대였다. 군대와 국가였다는 거. 그 해방 45년 해방 후에 48년 건국되기 전에부터도 그 국방경비대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또 그리고 출신들은 달랐지만 만군 출신, 일본군 출신 뭐 다 달랐지만 그들이 와서 국가를 건국하는데 이바지를 했죠. 그래서 초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그 네이션 빌딩이 된 거죠. 국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근대 국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건데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은 군대 없는 국가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데서 이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군대는 기술 집단 아닙니까, 그죠? 전문 집단이죠, 기술 전문 집단. 기술 집단. 그렇습니다. 전문 집단에서 또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은 과학 기술 집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학 기술의 정수가 무기니까. 그 군대가 발전된 나라는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가 선도해서 과학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뭐 그 해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수송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제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인은 용감해야 되고 무기는 좋아야 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조가 4대주의 추자학적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4대주의적 외교 안보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상비군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건 편한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비군을 뒷받침하는 경제와 과학 기술을 굳이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 동기도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과학 기술이 같이 쇠락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1968년 1.1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 그렇죠. 하니까 자주국방력이 말로만 되느냐?
그걸 뒷받침하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네. 찾다 보니까 그게 중화학공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 공장을 바로 만든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노동자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공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교육으로 연결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민노총 사람들이 그때 이 양성한 기능공 저 후배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아서 딱 끌면은 다른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끌려 나오는 게 이 군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실용주의라든가 우리가 그 과거 조선조 때 갖지 못했던 그런 정신들을 갖게 됐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군사 문화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 권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권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일수록 권위가 필요한 게 독재 정권에서는 사실 권위 필요 없습니다. 그 폭력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민주주의는 설득을 통해서 하니까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는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층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솔선수범이죠. 그렇죠. 이 솔선수범은 바로 군사 문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귀족이 먼저 가고 앞장서고 하는 이게 다 민주주의와 군사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몰랐던 게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서 알았는데 그전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우리나라 조선조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러니 그 지도층에 대한 서민들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국, 영국의 왕실들은 뭐 남자는 거의 다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최전방에 가서 전생을 하죠. 그 왕자가 헬리콥터 타고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전하고 그리고 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공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자동차 정비를 했을 거예요. 그 남편 대신 필립 공은 해군 장교였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하고 역사 의식이 부족하니까 이거 군인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보람 이런 게 약한 게 우리 군의 취약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직업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하는 분들, 언론인들도 저는 꼭 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 군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도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제 부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군 가슴 속 이야기. 그냥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문화라는 게 그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제일 늦게 바뀌었어요. 그 우리 조선조 때 갖고 있던 그 문전무비 사상 같은 그게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흔히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뭐 참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교수도 했으니까요. 저를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수로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수를 더 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송 장군 이렇게 안 하고 송 교수 그러면 심지어는 군 출신 예비역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참 그게 우리 그 뭐 뼛속 깊게 박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문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특전사에 근무하신 기간은 몇 년 정도 되죠? 특전사에서 한 15년 이렇게 하고 수색대대 특공연대까지 합치면 비정규직으로 22년을 했습니다. 그럼 점프를 몇 초야? 저는 이제 스카이다이빙 고공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회 했습니다. 그 고공 점프라면 몇 미터? 최소한 기본은 12,500피트에서 3,000m. 그렇죠. 3,000 한 4,000 되죠. 거기서 이제 아니 이제 더 되죠. 12,500피트. 그렇죠. 12,500피트에서 하는 게 기본이고 그거는 이제 은밀 침투를 위해서 군에서 적지의 침투 특수부대라는 게 되게 적진에 은밀히 들어가서 적 후방지에서 활동하는 게 특수부대 임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수단으로서 이제 고공을 하고 무슨 스쿠버 물속으로 침투하고 뭐 산하로 침투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중2 때
중2 때 이제 그 미국 그 포트 블랙 가서 그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 발로서 한 22년 했습니다. 예. 보통 사병들이 하는 것은 저공 그냥 일반 강하죠. 그거는 한 몇 미터에서? 그거는 1000피트죠. 한 300m. 300m. 예. 그거는 저 헬리콥터에서 아니죠. 그냥 그것도 일반 비행기에서 많이 비행기에서 하는데 원래는 적지에 들어가려면 비행기가 들어가지 헬기가 들어가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훈련은 거기 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헬기에서는 통상 그 일반 강을 안 하고 그 수송기에서 일반 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수송기에서 합니다. 수송기에서 하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C-130이라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원래는 그 비행기만이 적지에 들어갈 수 있지 일반 수송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이 잘 안 파는 비행기입니다. 고공 점프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금 위험성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스포츠로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뛸 때마다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죠. 그렇죠. 거기서 착지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프리폴만 한 40초 정도, 공중에서 낙하산 안 피고 떨어지는 데만 한 40초 정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와서 3,000피트, 3,500피트 정도에서 이제 낙하산을 핍니다. 그리고 이제 착지를 하게 되는데, 프리폴만 자유낙하하는 것만 한 40초 정도 한다고. 그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아이고, 낙하산이 잘 펴져야 되는데, 예비라가 필 때 그 생각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즐기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좀 그렇고 이제 하고, 아주 상쾌하죠.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 보는, 그리고 이게 공기가 막 세차게 스쳐가는 이런 느낌도 좋겠네. 이렇게 차량을 한 130km 이렇게 하면서 창문 열고 밖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느낌이죠. 바람이 오는 게요. 그 떨어지는 낙하 속도도 한 150km 될 겁니다. 시속 150km.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한 1000m 상공에서 쫙 펴졌을 때 그 반동으로 쫙 올라가죠. 올라간 느낌인데 사실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느낌만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갖죠. 빨리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니까 정지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을 갖죠. 그러니까 군인의 멋이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또 일반 스포츠로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근데 군인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그 뭐 스카이다이빙도 가르쳐주고 스쿠버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군인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고공 낙하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한 겁니까? 한국 사람이 한 거죠. 그때 한국 사람이 했는데 아마 저도 그 당시에 근데 미군 한두 명이 같이 아마 연합 함께 하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같이 했어도 주는 한국군이었죠. 그 특전사에서 했군요. 특전사였죠. 그 국군의 날이라든지 뭐 태권도 시범회 이런 거 대개 다 특전사 출신들이었죠. 그때 올림픽 개막식 때 왜 저 태권도 격파 장면 있었잖아요. 그또 특전사에서 한 거예요. 특전사에서.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군민의 화합 이런 차원에서 뭐 학생들 이제 몇 명 한 1000명 정도 그 멤버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한 30-40명 수준에서 이제 학생들도 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특전사 출신들이 그 하나의 중추를 이루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해가지고 특전사를 권력 옹호 부대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또 그런 면이 있죠.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광수사태 때도 특전사가 갔고 또 그리고 특전사 부대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까? 가볍다는 게 이제 항상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활용하기 좋은 부대였죠. 특전사는 하사관과 장교가 많죠. 대부분 80%는 간부로서 부사관하고 장교로 구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단순하죠. 근데 제가 그런 좀 책에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게 팀이 한 10명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 폭파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3명입니다. 부사관들이. 그 폭파 주특기라는 게 뭐냐면은 적지에 들어가서 뭐 교량을 폭파하든 뭐 건물을 폭파하든 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폭약도 맞게끔 아주 그 크리티컬하고 또 취약한 부분에 설치해 준 폭약도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병에 많이 근무했던 친구가 대작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특전사 그 부사관들이 곱셈도 잘 못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5분의 1 아래 더하기 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아래에서 5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면서 야, 어떻게 폭파를 하겠냐. 그래서 전제 특전 출신이니까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3명인데 계산은 1명만 할 줄 알면 돼. 2명은 설치하는 사람이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계산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군인도 마찬가지야. 그 머리 좋은 게 되냐? 포탄 쏟아지고 총 날아올 때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군인이지. 앞에서 계산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특전사가 단순한 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임무를 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성하는 거. 임무 이선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사의 큰 그 참 아픔 중에 하나인 광주사 대특전사가 들어가서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비난도 많고 그런데 또 어떻게 따지면 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비난해도 전 떳떳이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 우리수시 서로 간에 싸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때 대표님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뭐 싸움 제가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라는 책도 썼죠. 네, 그러셨죠 제가. 근데 뭐 그렇게 어떻게 싸움 비슷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서로 상황에 자제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제해서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때 공수부대 투입된 부대가 7여단이었잖아요. 그죠? 3공수여단, 7공수여단. 제일 먼저 간 게 7여단. 7이었죠. 네, 제일 가까우니까요. 네. 광주에 갈 때 네. 공수부대가 나타나면은 민간인이나 학생이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이한 생각으로 갔고 그래서 최루탄, 방패, 방승모 이런 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경 진압을 하면서 가지고 갔던 물풀의 나무죠. 예. 나무로 만든 그 진압봉이라고 이렇게 있어 그 몽둥이로 때리고 거기서부터 그걸 구경하던 시민들이 흥분해하고 내고 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물적 반응에서부터 이게 격분, 정오 이런 식으로 폭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우리 특전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좀 뭐 훈련이나 이럴 때 수정이 있었습니까? 아,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 구성원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따로 갖고 있고 무슨 뭐 뿔난 집단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는데 그 당시 그것은 이제 뭐 군이라는 사람들이 폐쇄된 집단에 있고 명령 집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82년도에 인간을 냈으니까 광주 때 그 문제는 생도 때 일어난 문제인데 생도 3학년 때인데 제 그 광주 때 입고 난 다음에 광주에 보병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거기 3학년 때 그 유격훈련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2달 후에 거길 내려갔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군인을 대변한다면은 어쨌든 공권력인데에 대한 이게 민간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민간물의 그걸 공권력이 좀 지나치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로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특전사의 위관장교 때부터 있으면서 거기 참가했던 그런 부사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달성하려고 했고, 그 임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싸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서로 간에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한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도 계속 그 학생들이 데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는 뭐 데모 임무 자체가 평상시에 데모를 진압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이렇게 방석망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충정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압봉이에요. 그걸 들고 길에 대열을 딱 막게 서 있다가 호각을 탁 불면은 쫙 흩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걸 왜 하냐면은 그 당시 화물 트럭, 버스 그렇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질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호각을 보면 쫙 피하는데
최초 사상자가 아마 거기서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상자가 났다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이 대처하는 것이 참 폭력한 집단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것도 참을 수 있고 못하게끔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월 21일 예. 아마 정오 무렵에 전남도청을 지키던 예. 그게 아마 11 여단이었을 거예요. 예. 여단 그리고 운전병이 아마 대처하고 있다가 예. 저 시민 쪽에서 차를 몰고 덮쳤죠. 그래서 예. 깔려가지고 현장에서 한 사람 죽었을 겁니다. 대대장 운전병인데 그 당시 운전병들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특사를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한 클립 정도 저 총알이 배부됐는데 예. 장교들이 예. 그때 사병이 아마 사병한테는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거고 예. 장교한테는 지급된 상태에서 대응 사격을 했어요. 예.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그게 시작. 이렇게 충돌의 그 예. 무기 갖고 충돌한 시작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거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발포 명령자를 뭐 색출한다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발포 명령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적인 대응 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 나중에는 그쪽에서 또 사격이 오고 하니까 총격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예, 참 우리 역사에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특전사가 그렇게 해서 그 부마 사태 때는 갔더니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쉽게 해서 조용했는데 광주에서는 그러지 않고 대낮에 그 민간하고 접촉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쉽게 해서 뭐 피도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이 흥분해서 그게 이제 격화돼서 사실 크게 번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부마 사태도 취재했잖아요. 예. 그때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예. 그때 공수부대가 투입됐다고 3여단일 겁니다. 상공수죠. 예. 3여단 박희도 예. 여단장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아무나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거기서 패고 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어요. 예. 아니 민심이 예. 아니 우리가 아는 군인은 예. 그래도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네. 이 군인은 도대체 무슨 군대냐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아주 흉흉했습니다. 예. 다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저는 공수부대가 예. 교훈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잔인하게 하니까 진압이 되더라. 예. 광주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또 그 공수부대를 투입을 했고요. 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성공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하도 언론사에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런 거 기사 안 쓰느냐고. 예. 그래도 진압을 하더라도 그게 좀 이성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전사가 이성을 상실하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특전사의 그 부사관으로 구성된 그 특전사 인원들의 단점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전시엔 또 그게 또 장점이 전시에는 될 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습니다.